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최혜린입니다. 코스피는 1,900을, 코스닥은 500선을 회복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8거래일 만에 소폭이지만 매수로 전환해준 덕분인 것 같은데, 하지만 매수 규모가 줄어들면서 장 막판에 1,900이 좀 어려운가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의외로 기관이 매수 규모를 늘려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괜찮은 마디지수 대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속보 하나 들어와서 전해드리겠는데요. 일본 BOJ, 일본 중앙은행이죠. 결국 자산매 프로그램을 11조엔 정도 확대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55조엔에서 66조엔으로 늘어난 셈이 됐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하락 전환해서 끝나는 모습이고요. 이 같은 재료를 선반영해서인지 FX 우리 원달러 환율 외환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090원대 하향 테스트까지 장중에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의 종가가 궁금합니다. 또 연저점일 것 같네요.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0월 30일 마감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 동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1,9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서 낙폭 상승폭을 조금 줄여가면서 1,9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43% 상승세를 보이며 1,899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8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선 외국인, 기관과 더불어 동반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기관이 매수세를 조금 줄이며 오늘 252억 원의 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은 막판 들어서 매수세를 조금 더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064억 원 순매수 보인 하루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오늘 1,000억 원이 넘는 매도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는 2%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500선을 하회했던 코스닥 지수, 오늘은 빨간불 켜며 기분 좋게 장을 시작했는데요. 장 초반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며 500선을 회복했지만 오후 들어서면서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1.50% 상승세를 보이며 502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닥 지수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개인은 676억 원의 매도를 보이며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하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상승으로 장을 출발한 환율은 오늘 이 유로존의 재정위기 재부각과 또 외환당국에서 추가적인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경우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더욱더 드러나면서 상승을 하는가 싶었는데요. 하지만 11시 들어서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4원 30전 내리면서 1,091원 5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0.08% 약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130만 원 선을 눈앞에 두고 129만 8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일에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던 자동차 3인방 오늘은 나란히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차가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5,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기아차 역시 1.67%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는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탄력을 더욱더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생명은 약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한국전력이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며 종가 28,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전일에 이어 0.83%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셀트리온이 1.55% 상승 흐름을 보이며 26,250원에 장을 마쳤고요. 오늘 파라데이스가 4%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주당 700원씩 오르며 18,6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CJ 오쇼핑과 다음 역시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친 모습이네요.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가 2.32% 상승하며 3,965원의 장을 마쳤고요. 오늘 CJ ENM과 CJN이 5%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원화 강세의 연일 약세 흐름을 이어가던 자동차 주가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은 나란히 오름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2.51%, 기아차가 2.34%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현대모비스와 동양기전, 화신 역시 1%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증권주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오늘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키움증권은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오늘 대신증권이 눈에 띄는데요. 4.86%, 5%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며 주당 400원씩 올랐습니다. 이어서 정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 주가가 미국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정제 마진 상승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들려오면서 오늘 정유주 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2.59% 상승으로 전일 대비 4,000원씩 오른 모습이었고요. GS도 4%에 가까운 상승 흐름, SOL 역시 1.47% 상승하면서 96,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전자결제주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결제주 주가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모처럼 상승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한국사이버결제가 3%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인 하루였고요. KG이니시스가 7.76%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인포베크 역시 7.49% 급등세를 보이며 주당 700원씩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안 약세 흐름을 이어가던 게임주 주가가 오늘은 동반 오름세로 장을 마친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게임빌입니다. 오늘 4.25%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4,500원씩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위메이드도 5.78%, 6%에 가까운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YD 온라인 9%에 가까운 급등세입니다. 이틀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YD 온라인은 애니팡에 이어 새로운 국민 게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드래곤 플라이트 덕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액토즈 소프트 역시 14.88% 상한가를 보이며 전일 대비 4,800원씩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한진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한진중공업 오늘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한진중공업은 인천 북항에 배후단지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하루였습니다. 오늘 한진중공업은 6.31% 상승하면서 11,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빙그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 주가가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해외 매출이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더해지면서 강세 흐름을 띈 하루였습니다. 오늘 빙그레는 3.21%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3,500원씩 올라 11만 2,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농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이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장을 마쳤는데요. 농심 오늘 4%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며 25만 6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4원 이상 빠지면서 1,091원 50전에 마감된 것 같고요.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은 팔았지만 비차익 중심으로 매수 규모를 마감 동시효과에 들어오면서 1,000억 이상 8거래일 만에 주식을 샀습니다. 웬일일까요? 자, 코스피는 안타깝게도 1,899.58에 끝났네요. 여의도로 나가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1,900에 그렇게 목매일 필요는 없겠죠? 8일 만에 외국인도 샀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 일단 121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시도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모두 이제 동일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차익 매물은 좀 진정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도 지수 반등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매매 규모 자체가 매수 규모가 한 7천억 원대, 그리고 매도 규모가 한 6천억 원대로 보통에 비해서는 한 3분의 2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이 좀 탄력적인 모습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뒷받침 돼줘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수급은 뭐에 따르냐 하면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지표, 또 정치적 여러 가지 이슈 결과에 또 수급이 붙잖아요. 이번 주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지표에 힘입어서 기술적 반등을 조금이나마 연장시킬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요? 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미국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게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후반에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미국의 고용 지표 쪽에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산업활동 동향은 다소 조금 슬로우하게 발표될 수가 있겠지만 1일에 발표될 수출 동향이 긍정적인 쪽으로 10월달 수출이 긍정적인 쪽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국면을 좀 뒷받침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흐름은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기술적 패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의 오늘 마감가를 보고 어떤 분석을 내놓으실지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향후에 포트를 어떤 식으로 꾸려줄지 시장은 기술적 반등을 연장하는 정도라고만 보시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낙폭이 컸던 일단 그 경기 민감주의 저점 접근을 노려볼만 하지만 매매 대응 자체는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환율이 1,091원 50전에 끝이 났습니다. 어떤 영향으로 이렇게 추가로 더 빠르게 오늘 한 번에 더 큰 하락이 진행됐다고 보시는지, 향후 추가 하락 속도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하십니까? 예, 장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강세가 좀 예상이 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 흐름은 좀 다소는 제한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장기적인 흐름 자체는 상승 쪽으로 원화 강세 쪽의 어떤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속도는 조금 떨어지리라 보지만 방향은 여전히 원달러 환율 아래쪽이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번엔 수급 얘기 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지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코스피 오늘 오래간만에 외국인들 덕분에 좀 반등한 것 같아요. 1,900은 못 갔지만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오늘의 일단 가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주체는 일단은 외국인 움직임도 물론 있었지만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투신권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업종별로 그 분위기가 좀 나타났는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라든지 운수장비, 화학업종, 건설업종 등을 매수를 많이 했는데 일단 안에 매수 내용을 보시더라도 지금 대부분 박스권 하단이거나 아니면 저점 매수세가 동반이 된 상승이었죠. 그만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있는 어느 정도의 지금 하단에 지금 저점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됐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에 기관 중에서 투신권을 같이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기전자를 필두로 해서요. 서비스업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 다시금 매수세가 좀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세와 어느 정도의 신고가를 가지고 가는 종목군으로 나뉠 건데 어디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는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장 막판에 이제 동시호가 때 올리는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장중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외국인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장세입니다. 외국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줬죠. 그만큼 코스닥은 마지막에서도 힘을 발휘하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지금은 일단은 오늘의 분위기로 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일 한번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매수에 임하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다. 오늘 정말 잘 참으셨습니다. 매수 안 하신 분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자동차주들이 외국인들의 러브콜로 꽤 많이 올랐는데 상승폭은 장중에 많이 나왔던 것보다 종가상으로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 외에 또 특징주 어떤 것들이 눈에 띄셨는지요? 예,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 2.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에린 앵커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단은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예,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발견이 되었죠. 그리고 기관권 중에서도 투신권이라든지 아니면 연기금에서 강한 매수세가 있었고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같이 내용적인 면으로 한번 살펴보신다면요. 주봉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은 저점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외국인의 오늘의 특이사항은 저점 매수세였고요. 우리가 기아차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낙폭이 상당히 컸죠. 하지만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하지만 반등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데요. 반등이 나올 때 그 전에 음봉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형국이죠. 그만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어제보다는 적게 나오는 모습. 아직까지 매도세가 좀 더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종목 쪽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니 환율적인 측면으로 보셨을 때도 환율이 오늘 가파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제가 저번 주 목요일에 그려놨던 건데요. 그때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죠. 그만큼 환율은 계속적으로 하락형이 지속되고 있다. 아직까지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수출에 민감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접근 자체를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기아차는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팔 기회를 주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동차주, 이제 현대차, 기아차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밖에 더 특징주가 있다면 어떤 특징주를 꼽으실 수 있는지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의 기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엔터주의 기한, 그리고 게임주의 기한, 왕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바카라주의 기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엔터주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크게 나왔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로엔 같은 종목 오늘 9%대의 상승폭이 있었고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이만큼 떨어졌는데 다시금 회복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예전에 올렸던 종목으로 올리는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시장 안에서 돈의 역량 자체가 상당히 적은 금액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매수를 하고 있던 종목군을 한 번 더 올리는 것이 가장 쉽게 지수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엔터주, 그리고 컴투스와 게임빌 같은 게임주, 그리고 일단은 파라다이스까지 바카라 업종 자체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록을 했고, 거기 부분에서 일단은 먼저 매도의 관점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때는 재매수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 시장 자체가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 구간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를 좀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내일 시장을 보고 내일 또다시 급등을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더 눌림목 공략을 하시면 좋겠지만, 급등이 없고 내일 또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을 마감했죠. 그런 모습 자체가 아직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모멘텀 자체가 조금 부족한 건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장은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더라도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이 조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달 만에 또 경기 부양책 내놓고도 일본 증시가 막판에 빠지는 걸로 봐서 아직 시장 불안하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앞선 수급 분석, 특징주 분석에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 이상로 전문위원님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화면상에서는 오늘 밤 미국 10월 컨퍼런스 소비자 기대지수 그리고 S&P 케이스슐러 주택지수 이렇게 두 가지가 발표될 거다라고 했었었는데요. 일정이 잡혀있긴 했지만 아시다시피 임시 휴장입니다. 오늘 밤까지. 그래서 지표도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연기되는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모두 다 이 허리케인 샌디 여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도 뉴욕 증시가 안 열린다고 하는데 내일 우리 시장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해법을 쥐고 대응하면 좋을지 다이렉트 전략을 미리 짜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볼게요. IM투자증권 영업부의 주대영 대리님 그리고 HMC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유성만 대리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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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두 분이 뉴욕 증시는 안 열려도 내일 이렇게 하면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화면 먼저 보실게요.
자, 내일장에 주식 사도 됩니까? 내일 어떤 종목을 살까요? 이전에 종목을 고른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이렇게 묶어서 세 질문을 미리 드렸습니다. 주대영 대리님은요. 밴드 상단 돌파까지는 그냥 쉬자, 지켜만 보자, 관망을 얘기하셨고, 유성만 대리님은 매수하자, 하지만 향후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라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또 하나의 기준으로 저평가된 종목, 밸류에이션 종목이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결론이 애경 유화인 듯하고요. 주대영 대리님은 보수적인 투자를 계속 주문하고 계세요. 큰 그림에서 관망이고 보수적인 접근입니다. 그럼에도 풍사는 오늘 내일장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한 종목 준비를 해주셨네요.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짜기 이전에 저희가 먼저 원달러 환율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주식 살지 말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원래는 좀 기계적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원달러 환율 1,100원 밑에서는 외국인들이 셀 코리아 다 팔고 떠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의외로 원달러 환율이 연저점을 또 경신하고 1,090원도 깨질 뻔했는데 외국인들이 샀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동안 긴 박스권이었죠. 1,100원이 밴드 하단으로 제시됐었고요. 1,200원이 밴드 상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즉 간접적인 어느 정도 컨트롤이 있었는데요. 1,100원을 무너뜨리고 나서 지금 현재 1,090원까지 이렇게 바짝 다가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제 코스피 지수와 원달러 환율이 같이 하락을 한다는 거죠. 워낙 강세 기조로 가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시장도 워낙에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3인방이 그 주역이라고 좀 할 수 있죠. 수출주기 때문에 당연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연기금들이 총 출동했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기관들이 원달러 환율 쪽에 방어가 좀 안 되지 않나.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고 구두 개입 정도만 들어올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1,050원까지도 열어두는 전략은 좀 세워놓고 있는데요. 그만큼 네 자리 숫자라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탠스도 분명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30원까지 수출 업체들은 어느 정도 맞춰놨다는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1,050원, 제가 보기에는 1,050원은 좀 추세적으로 좀 갈 것 같고요. 네. 코스피 지수가 내리든지 오르든지 그냥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좀 워낙 강세 기조는 가고 그건 이제 달러 약세의 기조를 틈탄 거죠. 일단 한 850억 불씩 매달 들어오는 그 달러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발생할 거고 달러 약세 기조가 지속되기 때문에 워낙 강세가 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꼭 수출주에 대비해서는 워낙 강세 때문에 수출주가 좀 많이 깨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하기 좀 곤란한 형국인데요. 1,050원까지 열어놓고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코스피와 연동돼서 원달러 환율이 같이 하락하거나 또 다시 코스피가 상승하는데 원달러가 하락하는 그런 원래 그림은 코스피가 올라갈 때 원달러가 이제 강세를 보여야 그에 맞는 그림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이 동반 약세를 보여준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각에서는 1,050원까지 좀 열어놓고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주들은 조금 피하는 전략이 더 낫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일단 원달러 환율은 1,050원까지는 뭐 EU 여하 불문하고 더 빠질 것 같다. 자동차 포함한 수출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우리 유성만 대리님은요? 예, 일단 그 자동차주를 보유하신 고객님들 중에 그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현재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 자동차 그룹,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이렇게 있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환율이 10원이 떨어질 때마다 순이익이 3천억이 대략 3천억 정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앞으로 환율이 현재 그 임계치라고 할 수 있는 1,050원까지 떨어질 경우 순이익은 더욱더 감소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러한 부분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돼 있어서 이미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관련된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급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자동차주를 어떻게 할까 하는 질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하시라고 저는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오늘과 같이 좀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환율 하락은 좀 기정사실화된 그러한 부분이고 또한 올해 지켜봐야 될 게 올해 12월 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이 있는 마당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그 물가 안정이나 여러 가지 민생 안정 등의 입장에서도 환율 방어에 대해서 좀 다소 예전에 비해서는 소극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할 거기 때문에 당분간 환율은 요 1,100원대 미만에서 계속
올 연말까지는 머물릴 것이기 때문에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자동차주에 있어서만큼은 좀 다소 보수적이고 기존에 보유하신 고객은 오늘과 같이 반등하실 때 정리를 하시고 또 기존에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추후에 좀 반등이 나올 때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시라고 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주 환율 감안할 때는 확실히 좀 오래 쥐고 있을 만하지 않은 섹터다. 최근에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예,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좋아요. 이제 내일장 주식 살까요? 이 부분부터 하나하나 풀어가 볼게요. 주도영 대리님은 살까요? 주식을 내일 이렇게 여쭤보니까 밴드 상단 돌파까지 관망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일본 부양책도 냈지만 1900도 못 가고 외국인이 샀지만 뭐 쬐끔 오르고 자동차도 다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니까 예, 뭐 추세적으로 오른다라고 하신 분이 아무도 없네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다 할 뭐 모멘텀 없이 그냥 흘러내리는 그런 장세를 지금 펼쳐주고 있는데요. 19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리라는 흐름이 지금 한 5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5일선이 이제 수평을 잡을 기간도 좀 어느 정도 왔지 않나 싶은데요. 금요일 같은 경우 오전 9시 반쯤에 위로 솟구쳐 오르는 그런 파동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쯤이면 1920 돌파해서 오후장에 방송 나가서 매수를 권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모든 걸 다 되돌려 놨습니다. 지금 오히려 1900이라는 숫자를 오히려 깨놨죠. 그것도 1899.58로서 깨놨습니다. 거의 뭐 그냥 장난치듯이 그냥 돌파 못 시켜놓았다는 식으로 그냥 해놨는데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선물 쪽 파생의 흐름이 꽤 지저분하게 흔들었습니다. 올라가면 패고 내려가면 사고 엄청나게 흔들어야 되는데요. 정말 멀미날 정도로 종목들까지 같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윗꼬리 달린 종목들도 많고요. 네. 금요일 같은 경우 정말로 현대차 3인방이 반등을 주도하면서 강한 섹터로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그 되돌림을 좀 많이 되돌려줬고요. 오히려 삼성전자는 그냥 130만 원에서 그냥 답보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거의 지수 흐름의 견인을 전혀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1900선을 저는 중심으로 밴드 하단을 이제 1880으로 놓고 보고 있고요. 밴드 상단을 1920 정도로 놓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있을 미 대선하고 옵션 만기 이벤트 때문에 변동성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틀간의 미국 증시 휴장은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 같은데요. 9.11 테러 때 3일 휴장한 이후로 거의 최고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그 정책적인 이벤트에 어느 정도 좀 희생양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우지수가 지금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지금 13,100까지 그냥 13,500선 이상에서 13,100선까지 그냥 주저앉았거든요. 그리고 애플 주가도 지금 705불을 정점으로 600불을 살짝 이탈하는 그런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을 열지 않는 게 지금 현 오바마 정부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관측도 좀 지배적입니다. 어차피 뭐 정치에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뭐 미국 장이 쉰다고 해서 대한민국 장이 뭐 같이 실한 법은 없으니까요. 금요일처럼 이렇다 할 모멘텀 없이 그냥 위아래로 흔들어내는 장이 또 내일도 지속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운데요. 네. 내일은 뭐 한 1920선 좀 돌파해 주길 기대하고 있고요. 1920을 돌파하면 위로 지수 관련주 좀 배팅을 해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밴드 상단 돌파까지 관망이라고 하셨는데 그 밴드 상단이 코스피 지수 기준 1920포인트였군요. 1920 넘으면 조금 매매를 해볼 만한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반면에 유성만 대리님은 매수하자. 단 성장성이 있는 종목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증시가 1800대 후반에서 1900대 초반에 박스권 장세를 보이면서 매우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미국 대선이나 중국 정권 교체 전까지 뭐 특별한 뭐 그렇다한 큰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 이런 뭐 허리케인 때문에 미국 시장까지 휴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존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가 바뀌는 그런 그 전환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앞으로 이렇게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이렇게 시장을 주도할 종목을 잘 선정해서 접근하면은 매우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장중에 보면 또 일본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 또한 이렇게 추가적인 그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있고 또한 현재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각종 기업들의 3분기 주요 실적인데요. 이미 3분기 주요 실적의 그런 눈높이는 상당히
낮춰져 있고 그에 따른 주가는 이미 또 선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중에 뭐 코스피가 1900선이 깨졌다고 해서 혹시 앞으로 또 안 좋은 거 아닌가 하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다지 거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코스피는 현재 아주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저가 매수 영역에 진입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허리케인이 비록 이렇게 미국 증시를 추정했다고 하지만 뭐 일본 작년에 있었던 일본 대지진 같이 뭐 산업시설 전반을 다 이렇게 손상시킨 것도 아니고 단지 좀 증시가 좀 휴장한 것 뿐이니까 너무 큰 걱정 안 하시고 단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성장성 있는 종목을 이렇게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매수하시면은 올 연말에 좋은 결과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히려 지금이 딱 싸게 사기 좋은 시기다. 저가 매수 영역에 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정권 교체 혹은 대선의 이슈가 걸려있는 미국과 중국, 양시장 모두 모멘텀이 향후될 수 있다고 보시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특별히 그런지요? 예, 일단 저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인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아직 대선이 11월 9일 날 있는데, 일단 어떤 후보가 되던지 간에 일단 미국 또한 현재 주택 시장이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큰 문제였던 주택 시장이 일단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서 이는 본격적인 소비 이런 증대로 이어질 거고요. 세계의 소비 시장인 미국이 살아나면은 미국 증시 또한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 또한 이제 이번 정권 새로운 지도부가 교체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지도부의 이런 역량을 중국의 15억 인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본격적인 내수 부양책을 실시하면은 역시나 미국과 중국의 가장 가운데 있는 한국 증시가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때문에 지금 싸게 사도 좋겠다 이런 얘기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좋을지 잠시 후에 그 얘기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 코스피 뚫기 전이라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지만은 그래서 아까 보수적인 투자라고 하셨지만은 그래도 트레이딩 정도는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어느 정도 영역은 좀 안전한 곳을 추천해 주세요. 일단 저는 지수의 흐름은 1920을 돌파하면 지수 관련주들의 편입이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지난주하고 좀 비슷한데요. 제약은 좀 뺐습니다. 제약은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게 들어와서요. 오히려 들어갔을 때 당할 확률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좀 뺐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리온하고요. CJ 제일제당, CJ 대한통운 등 거의 경기 방어주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식료 업종이죠. 일단 오리온 같은 경우는 중국 내수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고요. 오히려 농심 때문에 지난주 음식료 업종이 좀 타격을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렇지 않고 꿋꿋하게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면서 그렇게 어느 정도 수익률 게임의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리온부터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제가 한 1박 2일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그림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걸 중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가기에는 부담스럽죠. 오늘처럼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길게 나왔을 때 짧게 들어가서 짧게 치고 나오는 그런 전략들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박 2일 이상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만약이라도 지수가 1920을 돌파해서 정고점이었던 1964까지 좀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또 한 번 61선까지의 그런 조정의 폭도 열려 있기 때문에요. 너무 오래 들고 가긴 좀 부담스러운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오리온하고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한번 상승 파동을 줘놓고서 옆으로 지금 횡보하는 그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밴드가 어느 정도 한 2, 3%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밴드 설정해놓고 단타하기에는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군이 이렇게 CJ 대한통운인데요. 네. 이격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쭉 빠지지 않고 아래 꼬리 있게 위쪽으로 잡고 수익률 게임에 동참하고 있으니까요. 또 내일이 또 마지막 날이죠. 뭐 드레싱이라는 얘기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금요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올려놓은 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내일도 한 번 정도는 위로 쳐주지 않을까 이런 종목군들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은 그렇게 나쁜 수익률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해볼 만한 쪽으로 음식료 종목 가운데 오리온 그리고 CJ 제일제당 여기 덧붙여서 유통 쪽에 있는 CJ 대한통운까지 콕 집어주셨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약주도 같이 트레이딩 대상이었는데 이거 변동성이 커서 좀 위험하다 하고 빼셨다고 했는데요. 뭐 예를 좀 들어주시죠. 사실 언뜻 트레이딩하기 변동성이 좀 크면 손이 빠르신 분들은 얼른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올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역으로. 예, 지금 그럼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동제약인데요.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주다가 이렇게
한 며칠씩 이렇게 빠지면서 개인들이 좀 물리기 좀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사서 이렇게 짧게 치고 나오긴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반등을 주다 다시 한번 61선까지 이렇게 조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좀 조정의 폭이 않네요. 커질 수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그나마 좀 올라가서 다행인데 이게 지금 거의 먹을 게 없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서 수익을 오히려 깎아먹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약을 조금 배제한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굳이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 뭐 녹십자 같은 좀 큰 제약주들은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은 살아있다라고 보니까요. 녹십자도 한번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종목들이 이렇게 급락에 나왔을 때 지금 정도에서 어느 정도 사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61선을 이렇게 한 번에 깨고 내려갈 정도로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요. 거래량이 좀 이렇게 터졌다라는 거죠. 장대 음봉과 함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닥을 잡은 순간에는 짧게 좀 반등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트레이닝 관점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이것도 내일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가 관리도 해줄 수 있는 탑픽 종목으로 뽑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작은 제약주들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큰 종목들, 그렇게 좀 강하게 조금 하락이 나왔던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주는 조금 하기 나름이군요. 좋습니다. 이어서 유성만 대리님의 종목 선정 기준, 아까 저가 매수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 궁금합니다. 어떤 쪽으로 저가 매수해 볼까요? 예, 저는 일단 저는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종목을 저는 매수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앞으로 시대는 좀 저성장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경제 규모가 전 세계 10위권이기 때문에 과거 7, 80년대 같은 고성장은 힘들고요. 네. 좀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향후 올 연말, 내년, 특히 내년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을 선정하셔야 되고 또 무엇보다 새로운 수익 창출원을 보유한 종목, 즉 신성장 동력을 보유한 종목을 전 선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한 종목을 3개 골라봤는데요. 일단 네. 첫 번째는 캠트로닉스입니다. 일단 캠트로닉스 하는 종목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들 태블릿 PC 같은 거 하나씩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씬 글래스, 즉 얇은 유리를 이렇게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태블릿 PC는 계속 애플이나 삼성 모든 곳에서 이렇게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인 공급처가 되어 있고 또한 이 캠트로닉스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뭐냐면 무선 충전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오, 예. 앞으로 이런 그 휴대폰을 충전할 때 현재는 이렇게 선을 통해서 유선으로 충전을 하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무선으로 충전하는 것이 상용화가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그에 따른 수혜죠. 그 무선 충전기 안에 들어가는 소재를 생산하는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텐데요. 바로 그게 이 캠트로닉스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3분기에도 좀 최대 실적이 나왔고 앞으로 4분기 내년 초 더욱더 실적 향상이 기대되며 무엇보다 무선 충전기 시장이 더욱 활발화될 경우에는 더 큰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 7% 가까이 이렇게 예. 급등했네요. 이 밖에도 화면 보니까 뭐 애경 유화 등을 유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나머지 종목도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두 번째는 레드로버인데요. 일단 레드로버 같은 경우는 그 3D 관련된 업체입니다. 여러분 작년인가 그 아바타라는 3D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거 꽤 되지 않았어요? 아,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3D 입체 모니터를 만든 곳이 바로 여기 레드로버입니다. 즉 한국 3D 컨텐츠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선두주자인데요. 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컨텐츠 개발까지 종합 솔루션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성장이 매우 기대되는 업체입니다. 네, 최근에 좀 빠졌다가 오늘 딱 이제 반등 포인트를 잡았네요. 나머지 이제 애경 유화까지 주목하자.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종목의 후보군들을 3종목도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뭘 살까요? 뭐 3종목, 5종목, 제약주에 몇 개, 음식료 섹터에 몇 개 이렇게 말고요. 제가 돈은 언제나 한정이 돼 있잖아요.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한 종목씩만 짚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대영 대리님은 풍산을 얘기하셨어요. 예, 풍산하면은 다들 이제 그 경기 방어주 성격의 방산업체로 좀 생각을 하고 네. 계십니다. 부산 쪽에 꽤 큰 규모의 땅도 가지고 있죠. 그 땅 위에서 이제 공장까지 하면서 어느 정도 뭐 충남 방적과 함께 대표적인 뭐 자산주까지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금주 같은 경우는 전기동이죠. 전기동 그 원자재 가격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많이 빠졌다가 3분기 실적 호실적이 나오면서 금일 좀 갭 상승을 했습니다. 한 2%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네. 제가 지금 가장 좋게 보는 그림 자체는 일단 61선이 수평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61선에서 지금 되밀려서 다시 한번 61선과 만나기 위해서 조금 기다림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자재 쪽이 요즘에 상당히 힘듭니다. 유가도 그렇고요. 지금 금은 다 지금 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의 해지 차원이 될 수 있는 게 원자재였는데 그게 왜 갑자기 같이 빠졌냐. 왜냐하면 원자재 같은 경우 가격들이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과 다르게 제조업체의 원가 상승, 그렇다면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직접적인 타격 요인이 원자재이기 때문에 일부러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조금 유가에 대한 그런 좀 안 좋은 해석을 지난번에도 드린 바 있는데요. WTI 같은 경우 100불에서 바로 밀렸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동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동 가격에 따라서 풍산 업체의 주가가 일희일비하는 그림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네. 흡사 SK이노베이션이 WTI랑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그림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분기 후실적 금일 발표됐고요. 4분기도 그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4분기가 특히 오히려 호실적을 낼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분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조금 매집을 해도 좋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는. 예. 지금 29,300원에 지금 바닥이 잡혀져 있는데요. 이 바닥 지난번에 8월과 9월 달에 상승하기 전 가격, 그 가격대까지 지금 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지금 리바운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요 밴드 안에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밴드에서 맞고 튀어 올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진입해서 지금 상단에 맞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 같으면 지금 오히려 이렇게 하단 왔을 때 샀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제 입맛대로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요.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호실적 때문에 좀 반등을 줬는데 좀 밀리면 샀으면 하는 그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지금 33,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29,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29,000원은 오면 오히려 다시 물량을 더 늘려도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요. 전기동 가격이 조금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바탕으로 한 기관의 수급이 기대되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담아보면 최소한 이 35,000원 부근까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봉의 모습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주봉 같은 경우는 좀 대세적으로 조금 중기적인 하락세에 지금 진입해 있다가 지금 60주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림인데요. 오히려 여기서 다시 한번 되밀릴지 상승으로 우상향하면서 치고 올라갈지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던 29,000원 밴드 하단하고 한 32,000원 정도, 31,000원 정도의 밴드 상단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매집하고서 조금 기다리신다면 4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어느 정도 35,000원 이상도 한번 노려볼 만한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이 아닌가 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현재 29,000원 굉장히 지지가 중요해 보이지만 그때 혹시 빠지더라도 추가 매수 가격대로 보인다라고 하셨고 현재 가격은 중요합니다. 33,000원이 1차 목표가, 2차는 35,000원까지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아진대요. 풍산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유성만 대리님은 아까 보니까 애경유화를 꼽아오셨더라고요. 아까 그 세 개 중에 캠트로닉스, 레드로버 그리고 애경유화였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애경유화는 그 애경그룹의 이런 회사인데요. 얼마 전에 그 AK홀딩스는 그 투자 부분이 지주회사로 이렇게 분리되고 애경유화는 이렇게 제조 부분으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재상장됐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애경유화를 봐야 되는 건 주력 제품인 그런 그 가소제에 있어서 스프레드 개선이 발생했습니다. 그 작년에 유가가 120달러 가까이 갔을 때 좀 많이 원자재 가격이 올랐었는데 현재 좀 유가가 85달러 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스프레드 개선이 됐고 또한 수출 지역 다변화로 인해서 중국 의존도에서도 탈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이 이렇게 앞으로 음극 소재나 정제 글리세린과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어서 내년도부터 신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퍼는 4.3배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고 또한 최근에 이런 기관이 매집을 지속하면서 향후 이렇게 주가 흐름에 있어서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예. 따라서 저는 매수가를 한 58,600원 정도로 잡았고 예, 목표가는 63,000원, 손절가는 56,000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예.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설명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짧게나마 이렇게 애경유화,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분들이 뭐 좋아진대 정도만 알지 내용을 이렇게 정확히 알기가 참 어려운 분야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애경유화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일단 애경유화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중국 관련된 수출 분야인데요. 네. 앞으로 향후 중국이 경기 부양을 실시할 경우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분야가 바로
이런 그 중국 관련된 화학 제품 업종이고 그 중에서도 애경유화 부분이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신사업 부분이라든가 현재 이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이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퍼가 4.3으로 매우 저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 또한 이렇게 그 실적에 있어서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면에서도 꾸준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 내년부터 새로운 그 신규 분야에서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앞으로 더 추가적인 그 사업의 캐파가 커지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이제 분리돼서 재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했는데 차트 보면서 가격 설명만 다시 한번 요청을 좀 드릴게요. 예. 애경유화. 일단 그 차트 보시면 상장 초반에는 좀 상승했다가 현재 이렇게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원대 전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매수가를 58,600원이라고 적었지만 6만 원대 밑에서는 언제든지 그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향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그 거래량이 살아나고 또한 이렇게 실적 개선이 되면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현재 이런 저가 매수 구간이라 생각하시고 6만 원대 근처에서 언제든지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목표 가격과 손절 가격은요? 예, 목표 가격은 6만 3천 원이고요. 저는 손절 가격은 5만 6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예, 6만 3천 원, 예, 그리고 5만 6천 원.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좀 화면을 작게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차트를 전체 다 키워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애경유화 가격 설명까지 들어봤는데 이제 지난주 종목 AS를 들어봐야 되겠죠? 우리 주대웅 대리님의 메가 스터디 어떻게 됐나요? 예, 조금 많이 밀려가지고 지금 손절가 부분까지 왔는데요. 코스닥 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물량을 좀 많이 내놔서요. 61선을 깨고 내려가는데요. 지금 코스닥 지수로 봐서는 그렇게 투매에 동참할 때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 오히려 물량을 줄이는 그런 전략이 좀 더 낫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이 있는 지금 6만 8천 원 이상에서는요.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만 8천 원 이상 비중 축소. 대우인터도 AS 받아보죠. 유대웅 대리님의 지난주 종목이었잖아요. 예, 일단 대우인터는 제가 그 목표 그 매수가에서 지금 현재 똑같은 가격대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체 지수가 한 20포인트 이상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는 그만큼 이렇게 수급이 있는 거고, 예, 앞으로도 좀 더 이렇게 더 지켜보시면 수익이 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네, 환율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있어서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대우인터는 꽉 쥐고 계십시오. 완성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다시 보여드립니다. 네, 이상 도움 말씀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린 바대로 오늘 밤 뉴욕 증시 열리지 않습니다. 허리케인 영향인 거 아시죠?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